안녕하세요. 2장 모스트 모던 지평의 학대 인식론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1부에 이어서 이제 은유, 또 해체 새로운 관점 찾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담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은유라는 거는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예를 들어서 내 마음은 호수요. 그러면 내 마음을 어떤 은유적으로 표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전적인 의미는 사물의 어떤 상태나 움직임을 암시적으로 나타내는 수사법이죠. 그러니까 그 어떤 사물의 어떤 상태나 움직임을 무언가 암시하는 그런 수사법으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은유는 우리는 은유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재단하고 규정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은유는 새로운 어떤 관점을 찾아볼 수 있는 또 신비한 예술이기도 하죠. 자, 예를 들어서 갱년기를 불씨로 은유적으로 표현했다고 볼게요. 그러면 이 불씨는 갱년기는 불씨, 라고 하면 불씨는 여러 가지 또 암시하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불씨라는 것은 이거는 굉장히 조심하지 않으면 불씨는 어느 순간 꺼져버릴 수도 있죠. 그런데 불씨를 또 잘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잿더미 속에서 살아난 불사조처럼 다시 확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갱년기 증상이라는 게 사실 그런 거잖아요. 내가 젊었을 때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뭐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고 나의 마음하고 건강 이런 거 전혀 돌보지 않다가 이제 어느 순간 몸이 아프고 또 갱년기 증상이 나타나고 마음에 어떤 그런 울적함이 생길 때 이럴 때 이런 게 갱년기 증상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 마음 관리하고 또 신체적으로 질병이 있다라고 하면 그 질병을 치료하고 이렇게 해서 잘 관리를 하면 오히려 더 건강하게 정말 잿더미 속에서 살아난 불사조처럼 확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다시 희망을 갖고 열정적으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막 관리 안 해요. 내가 왜 이렇게 됐지? 어느새 왜 이렇게 나이를 먹었을까? 이 눈가에 주름 어떻게 하나? 그리고 왜 이렇게 화가 나지? 그 막 분노로 가득 차 있고, 별거 아닌데도 막 화내고 막 이렇게 되면, 이제 그 불씨는 어느 순간 꺼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갱년기를 또 불씨라고 이렇게 은유적으로 표현할 수도 있는 거예요. 또 노래 제목을 보면 그 마음, 왜 우리가 노래를 듣다 보면요. 왜 내 마음을 굉장히 평온하게 하는 게 있고, 왜 내 마음에 와닿는 노래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작곡을 하고 작사를 하시는 분들이 어떤 자신의 어떤 마음을 이제 이렇게 노래로 표현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은유적으로 표현이 된 거죠. 그래서 그렇게 표현한 것들이 내 마음에 와닿을 수도 있고, 이제 그때그때마다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제가 이제 뭐 이렇게, 그냥 이렇게 그냥 이렇게 뭐죠? 이렇게 선별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랜덤으로 한번 제가 노래를 한번 선정을 해봤어요. 조용필님의 설렘, 또 윤도현님의 사랑투, 이문세님의 가로수 그늘 아래 서면, 또 성대간 신지의 사랑해서 미안해, 또 조용필님의 그대의 발길 머무는 곳에, 또 이명님의 소풍 같은 인생, 길병민의 서툰 고백. 자, 여기 몇 개의 노래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노래 제목이 가슴에 와닿나요? 가슴에 와닿는다라고 하면 그 제목을 어떻게 여러분 해석하고 싶은가요? 왜냐하면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잖아요. 예를 들면 여기 조용필님의 그대 발길 머무는 곳에는 가사 내용이
이제 이 굉장히 어마무시한 많은 것들을 이 정말 그 가왕이라고 하는 조용필님은 경험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노래 가사에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이 기쁨으로 가득 차길 바라는, 나도 행복하고 나도 기쁘고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나와 교류하는 모든 사람들이 또 내가 가는 그 발길 머무는 곳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이 기쁨으로 가득 차길 바라는 그 마음을 한 곡의 노래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것도 이제 사람마다 또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잖아요. 또 여기 보면 성대관하고 신지님의 사랑해서 미안해. 사랑해서 왜 미안할까요? 그건 또 사랑해서 미안하다라는 거는 또 어떤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저 사람에 비해서 좀 부족한 거예요. 내가 저 사람하고 인연이 되지 않았다면 저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부족하고 좀 미흡하고 좀 내가 다듬어지 않은 내가 저 아름다운 아리따운 사람하고 인연을 맺어서 결혼을 해서 내가 그 사람에게 너무 고생을 시키고 또 아픔을 주고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면 좀 미안한 마음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또 사랑해서 미안해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여하튼 그 노래 제목도 어떤 은유적으로, 암시적으로 그 사람이 경험하고 느끼고 이런 것들을 이제 암시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거죠. 자, 그 다음에 해체. 새로운 관점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기본적인 어떤 틀을 깨지 않으면 그런 관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뭐 과거의 굴레라든지 사회 문화적인 어떤 굴레에 내가 딱 갇혀 살게 되면 만약 갇혀 살아도 내가 행복하고 특별히 무리가 없다라고 하면 문제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갇혀 살면서 원망하고 미워하고 뭐 그런다라고 하면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왜냐면 우리가 어,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원망하는 것은 나쁜 거잖아요. 어. 그렇다라고 하면 내가 미워하는 마음이나 원망하는 마음을 비울 수 있는 새로운 어떤 환경으로 내가 갈 필요가 있는 거죠. 어. 자, 예를 들어서, 자, 저도 이게 아주 그냥 이제 농촌에서 살다 보니까 그 옛날 방식의 부모님의 양육관 안에서 자란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에게 공경하고 대가족으로 함께 살고 또 이렇게 다 품고 사는 거. 그리고 내가 좀 힘들어도 마음이 아프더라도 내가 희생이 되더라도 내가 지금 허리가 휘더라도 가족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어떠한 부모님들의 메시지. 또 문화적인 메시지에 의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결혼해서 대가족으로 살았던 거죠. 그렇게 20년 가까이 살았는데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어. 그러면 그거는 그냥 그 굴레인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행복하지가 않은 거죠. 왜냐면 이제 나이를 먹고 갱년기 증상이 있으니까 젊었을 때는 감당이 됐던 것들이 나이를 먹고 몸이 힘드니까 3-4시간 잠을 자고는 견디질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내가 다 뭐 양보하고 희생하고 서로 사랑으로 감싸고 3시간, 4시간 잠을 자도 버틸 수 있었던 체력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나이를 먹으니까 3시간, 4시간 자고는 이게 견디질 못하고 내가 가족들을 다 품는데 한계가 있는 거예요. 나는 신은 아니었던 거죠. 그러면 나답게 살아가 보자. 그리고 용기 있게 저를 점검하면서 좀 아프지만 서로에게 또 아픔을 주긴 했지만 이제 분가를 선택한 거죠. 근데 분가를 내가 어떤 기존의 관점에서는 분가를
있을 수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한 번 살면 죽는 그날까지 함께 살아야 돼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과거의 어떤 담론, 어떤 기존의 관점인 거죠. 그런데 꼭 그것이 최선인가? 응.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내용을 해체를 하고 새롭게 서로에게 서로가 행복할 수 있는 자율적인 그대도 행복하고 나도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새로운 관점을 찾는 거죠. 왜냐하면 관계에 있어서 한 사람만 희생하고 한 사람은 그거는 아니잖아요. 함께 헌신하고 이런 건 괜찮지만 누군가의 희생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발판을 삼아서 이렇게 하는 거는 또 서로에게 아픔을 줄 수도 있잖아요. 그 새로운 관점 찾기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타일 중심적인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해체론자들은 기존의 개념에서 벗어나서 타일 중심적인 시각으로 세상을 보는 시도를 하는 거죠. 새롭게 바라보자는 거죠. 그리고 당연하게 여겨졌던 것을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여겼던 거 있잖아요. 이렇게 당연하게 여겨졌던 것을 뒤집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어. 뒤집어서 생각할 때 우리는 새로운 관점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어. 우리 뭐 과거에는 여자만 요리한다고 생각을 했잖아요. 과거에는. 근데 여러분 유명한 요리사분들은 남자분들이 더 많아요. 왜 요리는 여자만 해야 될까? 캐션 마크를 붙여보는 거예요. 남자도 요리할 수 있지 않을까? 남자도 요리하니까 굉장히 맛있는 요리가 또 나오는 거잖아요. 또 아니면 당연하게 여겨졌던 것들이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과거에는 그거죠. 그러니까 대가족으로 사는 거. 과거에는 그랬지만 꼭 대가족으로 살아야 되는가. 시대에 맞게 따로따로 사는 게 또 행복한 삶일 수도 있잖아요. 또 함께 사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이게 좋고 나쁘고 뭐 우열을 가리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처해진 상황에서 대가족으로 사는 또 유익함도 있거든요. 음. 또 아니면 핵가족으로 사는, 그러니까 뭐든지 장단점은 있는 거죠. 그런데 내가 둘을 비교했을 때, 내 삶을 이렇게 돌아봤을 때, 이런 장점하고 단점을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더 자율적인 삶이라고 하면, 또 그렇게 삶을 선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또, 하루에 세 끼를 꼭 식사를 해야 돼. 하루에 세 끼를 꼭 식사를 해야 될까요? 두 끼를 먹으면 안 될까요? 뭐 그런 것들. 뭐 이렇게 우리가 한번 새로운 관점을 한번 발견할 수 있는 거죠. 또 파괴가 아닌 본질로 돌아가는 거죠. 이 해체라는 것은 그 기존의 관점을 파괴한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없앤다라는 뜻이 아니라 파괴가 아닌 그냥 본래 순수한 어떤 그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참자기로서의 어떤 거를 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심어준 거짓된 자기, 상대방을 위하고 바라는 게 아니라 진짜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을 때 정말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어느 때 행복한가를 찾아보자는 거죠. 어. 이런 어떤 사회적인 굴레, 뭐 어떤 착한 컴플렉스, 온당 컴플렉스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로 진짜로 진짜로 내가 정말로 원하고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 진짜 본질이 무엇인지를 그 실체를 파악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해체는. 그래서 해체는 기존의 것들을 파괴하지 않고 본질로 돌아가서 실체를 파악하는 거죠. 자, 얼마 전에 아이가 이제 여학생인데 고등학교 1학년인데 상담을 의뢰한 거예요. 근데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 저는 정말로 고민이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 그럼 너가 어떤 고민이 있니? 그랬더니, 자기는 자기 반에는 세 그룹으로 나뉘어진대요. 세 그룹으로. A 그룹, B 그룹, C 그룹이 있는데, 자기는 A 그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명의 친구들이 있는데, 아이들이 다 순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B 그룹에 있는 친구들은 좀 세대요. 목소리가 크고, 막 비판도 하고, 그리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아주 그냥 개혁가 스타일 있잖아요. 이렇게 긍정적이 되면 멋지지만, 이렇게 거침없이 얘기하고 비난도 잘하고 막 이런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그룹이 B그룹이래요. 그리고 이제 C 그룹은 또 나름대로 그런 게 있는데, 이 아이는 원래는 B에 속한 이 아이를 유리라고 하면, 유리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자기랑 친한 친구가 있었대요. 근데 이제 반이, 이제 그 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 학과별로 무슨 뭐 러시아과 뭐 아니면 독일어과 그러면 이렇게 두 반씩도 있고 세 반씩도 있고 이렇게 됐나 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독일어과다 그러면 1학년 때서부터 이제 두 반이 독일어과면은 예를 들어 9반하고 10반이라고 하면 계속 9반이 친구가 되는 경우도 있고 9반이었다가 10반이 되면서 멤버들이 바뀔 수도 있는데 이 유리 같은 경우에는 유리가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인가 봐요. 1학년 때는 같은 6명의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 친구들은 다 10반이 됐고 본인만 고등학교 2학년이 되면서 9반이 되면서 자기 혼자만 그 친구들하고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A그룹에 있지만 A그룹에 있는 친구들은 자기와는 성향이 좀 다르대요. 그래도 일단 착하니까 잘 어울리는데 제일 힘든 친구는 그 B그룹의 목소리가 크고 비난도 잘하고 무언가 내가 의견을 냈을 때 딱 무시하고 이런 그 B그룹의 소라라는 친구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 때문에 계속해서 너무 힘들어서 고민이 된다고 의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우리가 만다라에 의하면 나라는 셀프는 8가지로 이렇게 나눠볼 수도 있는데 음, 너의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이 인형으로 한번 골라보렴. 그랬더니 아이가 자기를 상징하는 또 조용한 성품에 뭐 사슴도 고르고 고래도 고르고 호랑이도 고르고 막 그러더라고요. 독수리도 고르고. 그래서 그러면 여기 중에서 너는 이 모습을 다 갖고 있니? 그랬더니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캐릭터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러면 이 캐릭터 중에서 가장 강하고 목소리를 높이는 캐릭터가 어떤 거니? 그랬더니 독수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 B 그룹에 있는 소라는 이 동물 중에서 어떤 거에 해당이 되니? 그랬더니 독수리 같다라는 거예요. 음. 그러면 그 아이 또한 그 아이 또한 너의 일부분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우리가 이게 사이코 드라마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나의 부분들이 있잖아요. 나의 만약 8가지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나의 이러한 나의 부분들하고 닮은 꼴들이 나와 인연이 돼서 다가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또 다른 나일 수도 있는 거예요. 나의 성향들에 있는 나의 성향의 어떤 사람들이 조각조각해서 내 주변에 이렇게 모여드는 거기 때문에 그 또한 내가 그 친구랑 인연을 끊을 수는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내 안에 말하자면 빛과 그림자가 있듯이 만약 그 존재가 그림자라고 하면 이 그림자라는 거는 없앨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어. 그렇다라고 하면 이것을 내가 그 친구와의 관계를 어떻게 내가 해야 될 것인가. 만일 내가 그 친구가 힘들다고 해서 반을 바꾼다든지 아니면 학교를 자퇴를 한다든지 그러면 나중에 대학을 가도 그런 친구는 또 존재할 수 있거든요. 사회생활을 해도. 그러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이렇게 이야기 치료로 이렇게 풀어나갔거든요. 그러면 그 이야기 치료는 이 어떠한 그 유리의 이야기는 그 아이가 경험한 그것들을 다 파괴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아이가, 겪고 경험한 것들을 토대로 해서 정말로 이 아이가 해결하고 싶고 정말로 원하는 것들을 내가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유리가 음, 이 이야기 치료하면서 아, 그렇게 소라의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음. 내가 좀 더 유연하게 대처하고 또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그 또한 또 그 아이가 갖고 있는 소라가 갖고 있는 또 그 이렇게 잘 이렇게 또 이렇게 리더십을 발휘하고 그래야지만 또 그 반이 잘 이렇게 이끌어지는 거잖아요. 다 정적으로 가고 그러면 굉장히 또 힘이 없고 에너지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 친구 덕분에 또 에너지가 넘쳐나고 발전도 되고 또 동기부여도 받고 또 이렇게 서로 자극이 되면서 내가 또 공부도 하면서 내가 전교에서 1, 2등급을 하게 되는 어떠한 유익함도 줬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힘들고 그 아이가 비판을 하고 그러면 이제 그 아이가 갖고 있는 부정적인 거에 내가 집착을 하기 때문에 그 친구가 나에게 유익한 점은 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친구의 어떤 그 친구가 나에게 주는 어떤 유익함도 발견하게 되면서 이제 대안적인 이야기를 쓰면서 이제 이런 문제들이 해결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우리가 해체라는 것은 파괴가 아닌 본질로 돌아간다라는 거죠. 본질로. 그리고 담론은 새로운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새로운 시각으로. 그러니까 담론에서 새로운 시각을 찾는 것은 기존의 개념을 뒤지, 뒤집어서 보고 새로운 것을 찾는 거죠. 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아까 전에 그렇게 유리의 이야기도 소라의 어떠한 뭐 목소리가 크고 비판하고 내가 의견을 제시하면 무시하고 그러한 관점으로 봤을 때는 소라는 나쁜 아이고 그 아이로 인해서 나는 고통을 받는 피해자이잖아요. 그런데 소라 덕분에 내가 좀 더 무시받지 않는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또 그 친구가 비판을 하니까 내가 그 비판으로 인해서 자극이 되니까 나도 잘할 수 있어 이렇게 하니까 공부하게 돼서 내가 전교에서 1, 2등급을 하게 되는 정말 우열을 가릴 수 없는 그렇게 봤을 때는 그 설아라는 친구는 정말 다른 관점에서 봤을 때는 나를 성장시키는 멋진 친구인 거죠. 그리고 나는 그 둘과의 관계에서 피해자가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관점만 바꿔도 좋은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나에게 아픔을 주는 가해자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담론이라는 것은 새로운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우리가 조금 더 일찍 깨달으면 너무 감사하겠죠. 그러니까 저도 이런 것들을 많이 뒤늦게 깨달은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소중한 거를 잃고 나면 깨닫게 되는 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소중한 거는 곁에 있을 때 지켜내야 되는데 우리가 그냥 우리가 일상생활에 늘 있는 것들 있잖아요. 공기의 소중함을 우리는 평상시에 모르잖아요.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거, 걸어 다닐 수 있는 거, 또 밥 먹을 수 있는 거, 소변을 쌀 수 있는 거, 대변을 쌀 수 있는 거, 들을 수 있는 거, 볼 수 있는 거, 이런 거 너무 내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누리고 있지만 어느 날 내가 시력을 잃는다든지 들리지 않는다든지 걸을 수 없는다든지 아니면 대변이 나오지 않아서 변비에 엄청난 고통을 겪는다든지 그러면 내가 그때 깨닫게 되는 거죠. 그때. 그러니까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에 대한 감사한 점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도 내가 그 상황을 좀 더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게 되면 좋은 점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저도 대가족으로 살면서 너무나 좋은 점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몰랐던 거죠. 함께 살았기 때문에 아들이 너무너무 잘 자란 거죠. 왜냐면 꿀떨어지게 할머니의 사랑을 받았고, 저도 맛있는 음식을 진짜로 많이 먹었거든요. 제가 요리를 잘 못하는데, 같이 살 때는 요리를 하는 거에 대한 걱정을 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주말에만 요리를 했고, 평일에는 거의 어머님이 하셨거든요.
근데 어머님이 거의 뭐 요리사 수준이었기 때문에 뭐 밑반찬, 그다음에 꽃게찜 뭐 이런 거 너무 맛있잖아요. 막 정말 꽃게찜, 갈치찜 뭐 이런 거 어머님이 엄청나게 잘했던 건데 제가 분가를 하고 나서는 이게 꽃게찜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같이 살 때는 너무 그건 당연하고 고마움도 잘 모르고 그래 이제 힘든 것만 생각을 했는데 이제 분가를 하고 따로 살게 되면서 이제 소중함도 알게 되고 그래도 이제 소중함을 알게 되니까 또 이렇게 또 다시 관계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게 되고 그런 또 시간들이 있었던 거는 또 감사한 마음은 들어요. 음. 그리고 놓칠 수 없는 도구라는 거죠. 담론이라는 것은 놓칠 수 없는 도구라는 거죠. 그러니까 담론은 우리가 세상을 보는 데 있어서 놓칠 수 없는 도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론이 없으면 이거는 뭐 그냥 뭐 기계처럼 살아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또 권력. 또 이런 담론은 권력을 몰고 오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권력은 우리의 생각과 행동에 어마무시한 영향을 미치죠. 왜냐하면 우리가 종교를 갖고 있고 내가 불교 신자이고 기독교 신자고 천주교 신자가 어떤 신앙이 있으면 그 신앙심이 깊어지면서 그 신앙에서 그 종교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내가 행동하게 되고 그런 어떠한 믿음대로 하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어마무시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내 삶의 전부를 차지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또 은유 해석과 적용을 볼게요. 자, 전형적인 한민족의 위대성. 우리 이런 거 표현할 때 있잖아요. 우리가 그냥 평상시엔 잘 지내다가 막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거나 어떠한 단결을 요하거나 막 이럴 땐 어마무시한 것들을 우리가 능력을 발휘하잖아요. 우리가 뭐 최근에 뭐 잼버리 있었지만 그 위기 상황에서 진짜 어마무시한 진짜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엄청난 힘을 발휘해서 그런 것들을 또 위기를 극복했잖아요. 그리고 뭐 그런 어떤 전형적인 이런 한민족의 위대성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잘 나가고 있다라는 것을 말할 때 사용하는 은유적 언어라는 거죠. 나도 모르게 잘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역시 이 한민족은 위대해 이거죠. 왜냐면 위기 상황에서 우리는 뭐 엄청난 저력을 보여. 어, 완전히 뭐 정말 어마무시해. 이거는 진짜 한민족의 어떤 위대성이야. 막 이러면서 이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잘 나가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은유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나무를 보고 숲을 본다. 우리 이런 거 많이 표현하죠.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나무만 보면 이게 디테일한 것만 보는 거잖아요. 우리가 디테일의 강자들도 있어요. 우리가 MBTI를 보면은 I형들은 대부분 디테일에 강하죠. 지금 여기 한실 이렇게 정말 내가 처해져 있는 거에 강하지만 거기에 보면은 N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 INFJ 같은 경우에는 예언자형이라고 해서 N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육감이 발달한 사람들이어서 이렇게 미래지향적이고 이렇게 숲을 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나무를 보고 나무를 이렇게 디테일한 거를 보면서 또 숲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은 세부적인 문제를 넘어서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하여 판단하는 능력을 의미하는 은유적인 표현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를 보면서 아주 그냥 숲을 보는 거죠. 또, 세 번째는 이 모순적인 이야기. 우리가 상반된 것들끼리도 얽혀 있다는 것을 지칭하는 은유적인 표현이에요. 자, 아이들이 뭐 이야기 치료를 하다 보면 이게 지배적인 이야기들이 그냥 모순덩어리예요. 저는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그런데 행복하게 살고 싶다고 얘기하면서 불행한 삶을 자처하는 거죠. 왜 우리 이런 게 있잖아요. 간섭을 하면
고생이 있다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간여를 하게 되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내가 막 이것도 간섭하고 저것도 간섭하고 그럼 결국 뭐예요? 내가 간섭을 했기 때문에 결국 그 일을 내가 해야 되거든요.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부족해도 그 사람이 했을 텐데, 내가 막 간섭을 하니까 결국 뭐예요? 내가 그것도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또 남동생이 부모님을 잘 부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누나로서 간섭을 안 하면 남동생이 잘 부모님 부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고마워하고, 너가 그래도 엄마 아빠를 잘 부양해줘서 너무 고마워. 그러면서 뭐 가끔 선물도 해주고 고맙다고 표현해주고 이러면 남동생이 뭐야? 계속해서 부모님 부양하면서 그냥 나는 편안하게 살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막 방문하면서 너는 어떻게 엄마한테 이것을 드렸니? 너는 아침밥은 챙겨 드렸니? 계속 간섭하면 동생이 어떨까요? 기분이 나쁘겠죠. 그럼 어떻게 얘기해요? 그러면 누나가 모셔요. 이렇게 되는 거죠. 누나가 모셔요. 누나가 그렇게 잘하면 누나가 모셔요. 그러고 그냥 동생이 나가면 뭐예요? 그냥 얼떨결에 이제 원래 동생이 잘 모시고 살았는데 그냥 내가 그냥 엄마 아빠 모시고 살아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또 아니면 며느리가 잘하고 있는데 뭐 와서 친인척들이 와서 어떻게 이렇게 시부모님 그렇게 부양을 그렇게 하느냐 제사는 이렇게 지내라 막 그러니까 오지랖 넓게 막 간섭을 해요. 그러면 그렇게 잘하는 그대들이 시부모님 모시세요. 그리고 이제 작은 며느리 나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얼떨결에 근데 간섭을 안 했으면 이제 작은 며느리가 잘 모시고 살았을 텐데 간섭을 하니까 이제 견디지 못하고 이제 작은 며느리 나가고 본인들이 그것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음. 그러니까 행복하게 산다고 했는데 내가 이제 간섭을 하고 뭐 불행을 자처하고 있다. 이거 모순적인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이 모순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진짜로 내가 원하는 것이 어떤 삶인지를 내가 진짜로 내가 원하는 그러한 삶의 어떤 것들을 파악을 해서 대안적인 이야기를 쓸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지배적인 이야기들을 탐색하다 보면요, 그냥 모순적인 이야기 많아요. 음. 또 음악, 정적인 거 있잖아요. 그 고요함이 주는 그 평안함이 있어요. 그래서 음악에서 조화와 리듬은 모두 어떤 의미 있는 정보의 흐름을 만들어요. 우리가 때에 따라서는 뭐 필요하기도 해요. 그쵸?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음악에서 어떤 조화와 리듬은 모두 어떤 의미 있는 또 정보의 흐름을 만들어냅니다. 저는 이제 기회가 된다면, 이렇게 뭔가 좀 이렇게 여행을 조금 일일 나들이라도 좀 가고 싶어요, 요즘에는. 그래서 뭐 산책은 하고 있지만 뭔가 좀 이렇게 탁 트이는 데 가서 좀 여행을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좀 들어요. 그래서 올해는 여러 가지 제가 원래는 1년에 2번 정도는 워크숍을 다녀왔는데 올해는 이제 제가 수술을 하게 되면서 여름방학 때 수술하게 되면서 워크숍을 못 다녀왔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워크숍에 갔다면 숲 치료도 하고 대나무 길도 거닐고 막 그렇게 했을 텐데 그런 걸 못해서 많이 아쉬워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음악은 또 이렇게 동적인 것도 있잖아요. 지금 아마 여러분들에게 물소리가 들릴 거예요. 뭔가 이렇게 음악은 또 이렇게 역동적이고 뭔가 이렇게 소리가 들리고 이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음악은 항상 우리 주변의 어떤 상황과 상호작용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음악을 들을 때 어느 때는 굉장히 감미로운 어떤 발라드가 좋지만 또 어느 때는 막 시끄럽고 뭐 예를 들면 그거 있잖아요. 그 조용필의 나 너 좋아라는 노래 있어요. 굉장히 시끄러워요. 근데 어느 때는 그 시끄러운 음악이 막 경쾌하게 느껴져요. 그런데 또 어느 때는 뭐 님의 향기 뭐 이런 것처럼 아주 그냥 감미롭고 가슴을 파고드는 뭐 어떤 이런 감미로운 또 노래들이 또 좋을 수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음악은 또 재해석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음악에서 재해석은 기존의 노래에 새로운 라이프를 불어넣어 새로운 어떤 경험을 선사하는 거죠. 우리가 어,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뭐 이런 노래 있잖아요. 김광석의 노래인가요?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어. 그러면 이것도 또 다르게 해석해 볼 수 있는 거죠. 너무 아픈 사랑은 왜 사랑이 아니라고 했을까요? 어, 어.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가 나름대로 이제 그 해석을 해볼 수 있는 거죠. 또 일종의 담론을 보면 그 음악도 언어처럼 의미와 권력을 내포하고 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분석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악을 듣다 보면 사실 어떤 음악은요, 굉장히 마음을 평온하게 해주고 또 뭐 요즘에는 여러 가지 음악이 있잖아요. 뭐 하해하는 음악도 있고 재해를 불러일으키는 음악도 있고 뭐 이렇게 금전을 불러일으키는 음악도 있고 여러 가지 음악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또 무시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거기에 에너지를 쏟으면 그와 관련된 음악을 찾게 되고 내가 쏟는 거에 에너지가 이렇게 몰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내가 거기에 굉장히 많이 몰입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끌어올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여드름은 뭐 예를 들어서 여드름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는 건 아니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냥 여드름 이거는 우리의 피부가 좀 문제가 있다라는 뜻이죠. 우리가 뭐 40대, 50대, 60대 여드름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은 없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요 10대 애들 보면 이제 상담하다 보면 이 얼굴에 여드름 꽤 있더라고요. 요즘에 청소년들은 이제 얼굴에 여드름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그러면 굉장히 여드름 때문에 고민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피부에 문제가 있다라는 뜻이지 뭔가 그 자체로 의미가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 여드름은 또 이렇게 가만히 여드름하고 관련된 또 이미지가 있죠. 그 현실적이지 않은 완벽한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체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뭐 텔레비전이나 뭐 영화를 보면 나오는 그 배우들이 피부가 뭐 백옥처럼 굉장히 하얗잖아요. 그리고 피부결이 굉장히 곱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완벽한 피부를 지향하는 이런 유사한 이미지가 이제 매체를 통해서 널리 확산돼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그 담론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렇죠. 완벽한 피부에 대한 환상을 갖게 되는 거죠. 응. 그래서 그런 어떠한 거와 또 여드름하고 관련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규범화되어 이상적인 피부 이미지. 그래서 여드름은 완벽한 피부와 다른 것으로 인식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담론으로 규화되어 이상적인 피부 이미지와 다르게 여겨질 수 있는 거죠. 아주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피부 이미지하고 이 여드름은 굉장히 상반되게 이제 우리 담론에서 등장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여드름 약이 또 등장하겠죠. 그 다음에 권위와 권력이에요. 그래서 이런 그리스 로마 시대의 종교는 이 권위하고 권력이 강조되는 시대의 종교였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불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상과 태평성까죠. 그래서 이 불교에서는 평상시에도 좀 참아내고 내면의 평화를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적 평화. 그 내적인 평화를 유지해야지만 다른 일을 일으키지 않게 되는 거죠. 내가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이 나한테 화를 냈어요. 내가 내면이 굉장히 고요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내가 별로 영향을 받지 않겠죠. 근데 내가 내면이 건강하지 못하면 거기에 또 내가 발끈하고 서로 싸우게 되고 더 거친 소리가 오고 가고 그러면서 이제 또 이제 막가파 수준으로 싸움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천주교에서는 또 이게 사랑과 수용성을 중시 여기죠. 그래서 이 사랑과 수용성은 그 전통적인 가치관에 강조된 것은 범죄를 제약으로 간주하는 것보다는 일반적으로 사람에게 더 큰 영향력을 끼치는 악취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혁신이 있어요. 혁신. 우리가 무신론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종교를 갖고 있는 분도 있지만 종교가 없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무교는 자유와 본인의 의지를 중시 여기는 거죠. 그리고 기존의 어떠한 개념들과 풍습을 거부하는 거죠. 얼마든지 나의 의지로 내가 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은유의 적용과 영향력은 이제 문학 작품에서도 등장해요. 그 해체적인 시각을 가진 작가는 이제 새로운 관점을 갖고 새로운 관점으로 계속해서 또 스토리를 쓰게 되고 다양한 또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작가들은 굉장히 그 영혼이 자유로워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좀 해체적인 시각을 갖고 있어야지만 창의적인 어떠한 작품들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비즈니스도 마케팅 전략부터 광고, 캠페인, 브랜딩 전략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이제 은유적인 언어와 관련되어 있어요. 우리가 어떤 그 선전을 봤을 때, 아, 이거 내가 사고 싶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것을 마케팅 전략을 해서 해야지만 우리가 이렇게 사게 되는, 똑같은 것도 안 살 수가 있는데, 우리가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원 플러스 원 제품, 투 플러스 원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원 플러스 원이니까 우리가 사볼까? 근데 먹어봤더니 맛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원 플러스 원이 아니라 투 플러스 원일 때도 그걸 사 먹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다가 그걸 계속 살 수도 있는 거죠. 어. 왜냐면 원래 가격이라고 하면 1,000원인데 원 플러스 원이면 이게 500원이라고 생각하니까 또 그걸 가볍게 살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마케팅 전략인 거죠. 또 아니면 예를 들면 뭐 이거는 선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비타 500 같은 경우도 비타 500의 다양한 어떤 시리즈들이 있어요. 뭐 비타 500 콜라겐, 비타민 D가 들어간 거 아니면 그 비타 500인데 그 제주산 뭐 이렇게 해갖고 돌 하루방 같은 모양이 있고 이것도 다 마케팅 전략이잖아요. 너무 모양이 이쁘고 먹어봤더니 맛있고 그러면은 실제로 내가 비타 500을 잘 안 마셨는데 먹어봤더니 뭐 면역성도 좋고 모양도 예쁘고 거기다가 원 플러스 원이에요. 그러면 이제 주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뭐 사회와 문화도 은유는 사회와 문화의 선입견적 태도를 가지는 것을 바꾸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은 이제 실버 산업에 이제 관심을 갖는 게 핫하잖아요. 왜냐하면 이미 이제 너무 초고령화 사회로 왔고 자녀가 지금 평균 자녀 수가 0.7 요 정도에 한 명도 안 돼요. 그러니까 자녀 수는 계속 줄어드니까 요즘에 추세는 뭐야? 유치원을 요양원으로 바꾼다든지 어린이집을 요양원으로 바꾼다 이렇게 바꿔가는 사실 쉬운 거는 아니에요. 쉬운 건 아닌데 이제 고령화 우리가 평균 수명이 늘고 아이들 수는 줄어드니까 아이들을 했던 그 교육이나 복지나 이런 사업들이 실버 산업으로 넘어가기 시작한 거죠. 그럼 우리가 실버 산업 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솔로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는 젊은 사람들을 위한 프로그램인데 우리가 이 노년기에도 사랑을 갈구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혼자 되신 분들이 있잖아요. 노년기에도. 그래서 등장한 프로가 홀로 탈출이에요. 실버들을 위한 홀로 탈출. 평균 연령이 69세. 여러분 60대라고 해서 사랑이 없을까요? 60대, 70대, 80대도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하기 위해서 영상을 하나 본 게 있는데 실버타운에 그 80대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신데 할머니는 82세고 할아버지는 84세인 거예요. 근데 이 할머니가 할아버지를 너무 절절하게 짝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할아버지 1도 사랑에 관심이 없어요. 근데 이 할머니는 이 할아버지를 그냥 할아버지만 보면 좋아서 눈에서 꿀 떨어지고
손 잡으려고 하고 나랑 1분이라도 더 얘기해 주세요. 막 이러고. 그러면 뭐예요? 이렇게 이제 고령화가 되면서 우리가 실버들, 노년기의 사랑, 노년기의 성생활 이런 것도 관심을 갖고 이들에 대한 복지도 우리가 또 관심을 갖고 해야 되는 것들의 하나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마 이거를 제가 뭐 관련된 영상을 또 단톡에 공유를 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